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저녁 7시 지역 이슈의 생생한 흐름을 한눈에 보여드리는 생방송 TBS7 시작합니다. 주말 사이 추위가 풀리나 싶었는데 다시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오후부터 곳곳에 눈도 내렸는데 퇴근길까지 이어지면서 빙판길 우려도 됩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맹소영 대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등 수도권에 오후부터 눈이 내렸는데 좀 쌓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눈이 얼마나 더 내릴까요? 오후 1시쯤에 서해 5도와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경기 서해안과 전북에서도 눈이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 눈발이 좀 약해진 곳도 있기는 하지만 오후 5시, 6시경에 다시 날리기 시작한 눈은 오늘 9시까지 좀 이어질 텐데요. 지금 서울은 0.8cm의 눈이 내려 쌓였고요. 그 밖에 경기도와 충청 지역은 1cm가 채 되지 않은 곳들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천이나 포천 등 이제 1cm가 넘게 내린 경기도 지역에 내린 적도 있기는 합니다. 이번 눈은 기압골의 강도도 약하고 또 눈구름대의 이동 속도가 빨라서 내리는 양도 적고 강수 지속 시간도 한두 시간 내외로 짧겠습니다. 그래서 9시까지 내리는 눈은 모두 다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수도권은 1cm 안팎의 눈 그리고 1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한 다음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기온도 떨어지고 바람이 강해지는데요. 영하 지면의 온도가 영하인 곳들은 이렇게 양은 많지는 않지만 내린 눈이 얼거나 빙판길이 돼서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퇴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강수 시간이 길지 않다는 데는 좀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올겨울 추위 절정을 보내면서 다시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칼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습니다. 이번 한파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맘때가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은 경북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에서도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낮겠습니다. 여기에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서 춥겠습니다. 보통 서울의 경우에는 이맘때 아침 기온은 한 영하 5도 정도, 그리고 한낮에도 한 2도 정도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번 추위 그래도 금요일 아침까지는 좀 예년보다 낮은 기온을 좀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말에는 오히려 평년보다 좀 높은 기온 분포를 유지하면서 이제는 좀 겨울의 추위가 좀 낮아지나 이제 좀 수그러들려고 하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맹소영 대표와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33명 줄어든 5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5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54일 만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유행 감소세는 주춤한 모습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859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334명 줄었지만 한 주 전과 비교하면 854명 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지난 일주일 동안 2,000명 넘게 증가해 검출률도 약 27%로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이면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제치고 감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시설의 방역 패스가 해제됩니다. 정부는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과 미술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과 공연장 등 6종 시설의 방역 패스를 내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청소년 방역 패스는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식당, 카페, PC방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의 방역 패스는 계속 유지됩니다.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아파서 간병해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 간병인, 일명 영케어러인데요. 경제력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간병과 생계를 책임지는 등 고충을 겪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따로 없습니다. 영케어러들의 수치를 내놓은 통계조차 없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 시민단체가 영케어러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했고 몇몇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정진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율 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필라테스를 배웁니다. 낯설고 힘든 동작을 하지만 평소에 본인이 하고 싶은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웃음이 납니다. 제가 스스로한테 투자하는 거에 되게 인색했어요. 먹는 것도 뭐 500원 아끼려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러니까 사람이 소비를 하면서 자기 취향을 알아가는데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올해는 좀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해봤던 그 운동이라는 거, 그리고 1:1 강습 그거 했죠. 하고 싶은 거라서. 김 씨는 4개월 전 갑상선 암 수술을 한 뒤 회복이 필요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방문해 주셨을 때는 이제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되셨던 때라 수술하신 부위나 그 주변 쪽이 많이 타이트하셨고 이제 근력도 많이 떨어져 계신 상태였어요. 사실 김 씨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간병한 영케어러입니다. 김 씨 아버지는 뇌출혈을 시작으로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 정신질환까지 얻었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기 때문에 그녀는 그동안 간병과 생계를 혼자 책임졌습니다. 중3 때부터 사실 아버지 약 챙기고 어느 날은 아빠 몸에서 막 오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옷을 안 갈아입으셔서. 그럼 이제 아빠 옷 갈아입으라고 하고 새 옷 꺼내드리고 빨래하고 뭐 이랬죠. 아빠가 밥을 또 혼자 잘 못 챙겨 드시니까 그냥 뭐 국 같은 거 끓여놓고 밥 먹으라고 하고 학교 가고. 오래된 간병 생활에 심신이 지쳐 있었던 김 씨는 영케어러 케어링 위기 지원 사업이 진행된다는 소식에 지원하게 된 겁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간병을 하고 있는 청년 1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시범 사업입니다. 청년 간병인, 즉 영케어러들의 교육비뿐만 아니라 생계 간병에 도움이 되는 지원금 130만 원을 받습니다. 조손가정에서 커온 이성은 씨도 보호자인 할머니가 지난해 소세포 폐암을 판정받아 영케어러가 됐습니다. 현재 이 씨도 간병과 동시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식료품비랑 교통비 그리고 저 자기개발비 3종류로 지원을 받았어요. 학원이나 그런 것도 된다고 하셨는데 학원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온라인으로 인터넷 강의를 결제해서 지금 듣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경제력이 없고 위기 해결 능력이 부족한 영케어러들이 겪고 있는 독박 간병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복지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케어러들을 일단은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제 영케어러에 대한 특별 대책 이런 부분들을 마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4시간 일반적으로 주는 도움이라고 하더라도 영케어러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2배 정도의 도움을 또 영케어러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돕는 혜택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돌봄 혹은 간병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 요인이 되잖아요. 그런 걸 완화하기 위한 지원 이런 것도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3일 정도 휴가를 갔다 올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나 그다음에 이제 심리 정서적 지원 관련 이런 가운데 서울 광진구, 서대문구 등 몇몇 자치구에서 영케어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진구의 경우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병원 동행 식사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하지만 영케어러 인구수를 집계한 통계가 따로 없어 지자체별로 전수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한계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영케어러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세워져야겠습니다. TBS 정진명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동구 고덕강일 4단지에 이어 이번에는 송파구 오금지구 1, 2단지와 구로구 항동지구 2, 3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는데 수익률이 최대 36%나 됐습니다. 유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들어선 오금 1, 2단지입니다. SH가 166가구를 분양한 1단지의 분양원가는 총 635억 원, 전체 분양 수익은 312억 원으로 32.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단지는 총 238가구를 분양해 수익은 529억 8천만 원을 거뒀고 수익률은 36.1%입니다. 구로구 항동지구 2단지와 3단지도 이번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난달에 강동구 고덕강일 4단지에 이어 4곳의 분양원가를 공개한 겁니다.
아파트 설계 도금 내역서와 분양 수익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SH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김원동 SH 사장은 분양 원가 공개가 이제 시작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항동지구 역시 마찬가지로 850억을 벌어서 그 돈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주택을 유지관리할 그런 공공의 재투자가 됩니다. SH는 올해 상반기 안에 내곡과 마곡지구 등 지난 10년간 주요 사업지의 분양 원가를 밝힐 계획입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첫 신년 업무 보고를 SH로 택한 오세훈 시장도 이 같은 구상에 힘을 실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양원가를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시민들께 신뢰받는 서울시 공기업으로 확실하게 확고부동하게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 물량 확보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살고 싶은 공공주택을 만들 수 있게 힘써달라 당부했습니다. TBS 유민호입니다. 국가의 법률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엔 조례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 밀착형 조례안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는 조례톡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 오늘 준비한 조례안은 바로 이겁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진아 경기도의회 의원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이 농업, 식품, 먹거리 산업도 네. 이 기후 위기를 논할 때 이제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상당 부분이 이 먹을거리에서 발생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음식물 같은 경우는 생명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생산하고 유통하는 그런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같은 경우는 26%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뭐 토지를 이용한다거나 가축을 키운다거나 그리고 공급망 이 과정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라서 사실 피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어느 정도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요, 전체 폐기물의 28% 정도 발생을 하고요. 이게 하루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발표한 기준을 보면 16,000톤 정도가 됩니다. 네. 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난해 이제 경기도에서 의원님이 네. 그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 순환 촉진 지원 조례 네. 어떤 내용이 담긴 조례안인가요? 이 조례를 사실 만들게 된 계기가 음식물은 쓰레기가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재활용되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수분이 80%를 차지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발생 자체를 억제하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겠다 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실제 이 조례 안에 이렇게 발생을 억제하고 그리고 자원 순환하는 그런 과정들을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이제 이것과 관련된 연구나 그리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그리고 교육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조례 제정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동안에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고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들이 많았던 건가요? 사실상은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비용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후 변화나 그리고 에너지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지자체 업무, 그러니까 시군 업무라고 많이 이제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원화 과정에서 수분이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은 인식 개선과 그리고 시설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들에 대한 도의 지원이 없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부담이 되고 그리고 개별적인 어떤 홍보나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음식물 폐기물을 이제 자원화하는 시설에 재정 지원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자원 순환을 하게 되는 겁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자원화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료로 그리고 퇴비로 바뀌거나 이제 바이오 자원화, 바이오 가스화라고 해서 이제 가스로 연료로 또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 특히 바이오 가스화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죠, 시설에. 근데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비용으로 되돌아올 것들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조례안이 제정이 됐고 이 조례안이 안정적으로 이제 정착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효과들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요?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을 좀 억제하는 효과, 그리고 앞으로 투자해서 이것들을 자원화하는 것들이 미리 준비되어서 지금 매립지도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 오늘 준비한 조례안은 김진아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인근에서 초대형 해저 화산이 폭발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수 주민이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근 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정찰기를 띄워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습니다. 온세계 안미연 기자입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통가가 해저 화산 폭발에 이은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대한 화산재 구름에 고립된 통가는 현재 전력과 통신이 모두 끊긴 상황인데요. We send our thoughts and our prayers to the people of Tonga. Obviously a very difficult situation at the moment, given the communications we understand in Tonga have been pretty significantly impacted. 아직 구체적인 인명 재산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제적십자연맹은 BBC에 약 8만 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 등 인근 국가들은 통가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찰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Clear indication that has come from Tonga is the need for water. The ash cloud has, as you can imagine, caused contamination. That's on top of already a challenging environment in terms of water supply, and so that's what the Defence Force are very focused on. 이번 해저 화산 분출의 여파는 태평양 인접 국가들로 이어질 만큼 엄청났는데요. 한때 일본과 미국 등에선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고 미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 해안 지역에는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폭발 소리는 8,000km 넘게 떨어진 알래스카에서 들렸을 정도였고 첫 폭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화산재와 연기는 뉴질랜드만한 크기의 지역을 뒤덮었습니다. 거대하게 치솟은 화산재 기둥에서 발생한 화산 번개도 어마어마했는데요. 화산의 첫 폭발 후 15분간 6만 번 이상의 번개가 친 것으로 인공위성에 집계됐는데 이는 초당 무려 70번 가까이 번개가 친 것에 해당하는 상상조차 어려운 수치입니다. As Omicron continues its march across Australia, putting strain on an already stretched health system. In terms of intensive care, that is under pressure in some states. 방역 모범국이라 불렸던 호주. 저물어가는 2021년과 함께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는 낙관까지 조심스럽게 했었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그간 코로나 제로를 목표로 강한 방역 정책을 펼치고 백신 접종률 목표치 초과 달성을 이루기도 했지만 불과 한 달여 사이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호주가 방역 정책을 완화하던 시기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변이가 유입된 것이었죠. 하루에 1,000명 안팎이던 호주의 신규 확진자 수는 현재 하루 10만 명까지 폭증했습니다. 아프거나 격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산업과 공급망 인력 확보에는 빨간불이 켜졌고요.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일이 걸리고 자가진단 키트 물량도 부족해졌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을 두고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지만 호주 정부는 경제 재가동 방침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입장인데요. Omicron is a gear change and we have to push through.
We're dealing with serious volumes of cases, but we are not seeing the same impact proportionally from previous variants in terms of the impact on hospitalisations, ICU and ventilator. 하지만 폭발적인 코로나 확산세에 버티다 못한 일부 주는 마스크 의무화 등과 같은 제재 조치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으로 호주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가 열흘간의 법정 공방 끝에 호주에서 추방됐습니다. 2022 호주 오픈 출전이 무산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호주 정부가 방역 실패에 대한 비난을 분산시키기 위해 조코비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조코비치의 백신 미접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데요. Mislim treba dođe kući, se regrupira i da vidi šta će na njegovom mjestu. Ja bi se vakcinisao da bi izbjegao probleme u budućnosti. 조코비치는 왜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을까요? 지난해 여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코로나19 변이가 계속 출몰하는 점을 들어 이 백신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식이요법과 명상 등 자연 치유를 선호한다고 알려진 조코비치가 이 백신을 거부하며 비과학적인 견해를 지지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온세계 안미연이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실종자 가족들의 기약 없는 기다림은 계속되고만 있습니다. 충분히 예견되고 대비할 수 있는 후진국형 인재가 반복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비극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생방송 TBS7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